2023년 10월 10일 화요일 오전입니다. 아시아 시간 오전이고요. 제가 이번에 올려드릴 영상이 제가 일요일하고 월요일에 걸쳐서 이틀 걸쳐서 찍은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 한글의 날이고 공휴일이니까 한국 공휴일이니까 오후에 올려드리면 더 많이 보시거든요. 공휴일 날 올려드리면. 그래서 올려드릴까 하다가 이 이스라엘 전쟁 때문에 제가 올려드리기 전에 월요일 뉴욕 시장을 한번 보고 싶었어요. 미국 장을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제가 지난주에 준비했던 매테리얼은 당연히 로켓포 5,000발 날아가기 전에 준비를 한 거니까 전쟁 파서빌리티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단 말이에요. 언급이 없고 그걸 팩토로 삼진 않았는데 혹시라도 뉴욕장이 열렸는데 월요일 날 뭐 마켓이 막 5% 10% 떨어지고 난리 나고 뒤집어지면 제가 생각했던 그 시나리오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약간 무의미지기 때문에 뉴욕장을 한번 보고 마켓이 뒤집어진다 그러면은 그냥 안 올려드리고 새로 만들든가 그래야 되니까 그러려고 그랬는데 생각했던 것처럼 아직은 국제시장에서 봤을 때 유가도 올랐다가 좀 떨어지고 안정세를 보이고 주식값도 약하게 시작했다가 다시 반등을 했죠. 예,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래도 중동에서 그냥 일어나고 있는 약간 분쟁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로켓 5,000발 날아간 게 심각하긴 한데 그래도 아직은 이스라엘이 다 때려잡고 뭐 이렇게 이기지 않을까, 금방 끝나지 않을까, 테러리즘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기 만약에 어디서 분쟁이 일어났는데 뭐 중국이 대만을 공격했다든지 이런 얘기면 완전히 게임이 완전히 다른 얘기가 돼버리는데 그것까지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서 앞으로 며칠 두고 봐야겠죠. 이번 주에 어떻게 언폴드하고 문제가 생기는지를 봐야 되겠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그냥 좀 제한적인 것 같아요. 미치는 영향이. 그래서 월요일날 장 보고 나서 올려드리려고 그랬는데 화요일날 이렇게 오전에 올려드리면 사실 출근하시고 정신없어서 많이 안 보시는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조회수가 좀 덜 나오더라도 그냥 지금 올려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하루를 기다려봤습니다. 자, 타이틀은 뭐 예상 예측이라고 이렇게 잡았는데 그건 좀 거창한 것 같고 그냥 중간 점검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상황인 만큼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워낙 의견이 분분히 갈리고 지금 약간 양극화돼 있죠.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하고 저처럼 큰 문제 올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갈려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좀 이렇게 봤을 때 좀 거창할 수는 있는데 이게 제 생각이 앞으로 뭐 12개월, 18개월, 뭐 6개월, 12개월, 18개월 어떻게 흘러갈지를 생각을 정리를 한 건데 이게 뭐 되게 거창해 보일 수는 있지만 참 그래요. 이 중에 뭘 하나라도 빼고 얘기하기가 오히려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거미줄처럼 다 엮여 있으니까 다 인터릴레이트 돼 있는 문제니까 이거 달러가 됐건 미국의 장단기 금리가 됐건 한국 원화, 한국 부동산, 증시 그리고 금까지 하다못해 비트코인까지 전부 다 이렇게 한 덩어리로 묶여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되게 예민하게 움직이잖아요. 하나가 움직이면서 지금 다 따라서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이거를 뭐 예상이라기보다는 그쵸? 예, 어떻게 돌아갈 것 같은지 제 시나리오별, 단계별 생각을 한번 말씀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질문도 확실히 많이 그렇게 받고요. 저한테 뭐 미국 금리는 어떻게 보냐, 어떻게 움직일 것 같냐, 그거에 따라서 또 한국 금리도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한국 원화는 어떻게 보고 있냐, 계속 약해질 것 같냐, 금값은 왜 떨어지는 거냐, 그쵸? 지금 1840까지 내려왔나요? 그리고 주식이나 부동산에 대해서 얘기를 받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가다 보니까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고요.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늘 그렇듯이 약한 혹은 정상적인 침체를 겪고 지나가야 될 이 상황을 정부랑 중앙은행에서 개입을 함으로써 이 리세션, 얕은 리세션을 큰 디프레션으로 몰고 있는 중이에요. 20, 30% 정도 조정되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문제를 7, 80%가 폭락할 수 있는 것까지 몰고 가고 있는 그 잘못된 구제금융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냄비가 부글부글 끓으면 뚜껑을 열어가지고 물이 넘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 뚜껑을 꽉 닫아놓고 계속해서 끓이고 있으니까 지금 언젠가 한번 뻥 터질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 상황에서도 아직도 이 착륙 정도, 이 연착륙이냐 경착륙이냐를 논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바보 같고 좀 무의미한 짓인 것 같은데 뭐 골디락스를 외치고 계시고 뭐 부동산 값 다 올랐다 다시 오르고 있다 이제 끝났다 문제 없다라고 이제 하시는 그런 글도 많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계속 이런 반론을 펼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제 방송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날짜, 기간, 개월수 이런 거 드리는 걸 되게 싫어해요. 왜냐면 제가 쪼달리니까 이게 틀릴 거니까 그쵸? 제가 뭐 여기서 3개월에서 6개월이라 그랬는데 그럼 뭐 3개월에서 9개월이라 그랬는데 6개월 안에 일어나야 된다는 소리인데 그럴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보나 안 보나 틀릴 텐데 제가 요번에는 이 몇 개월이라고 이걸 써드리는 거는 순차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쓰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야, 너 이거 9개월 지났는데 왜 일 안 일어났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이런 식으로 흘러갈 것 같습니다라는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1단계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 파월 아저씨가 기다리기 신공을 펴고 있죠. 기다리기입니다. 열심히 지금 기준금리도 올려놨고 장기금리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다리면 부러진다. 이게 지금 현재 단계고요. 2단계는 3개월에서 9개월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우선 두 번째 은행 위기가 올 것 같아요. 전에 제가 은행 문제 말씀드릴 때 많이 짚어본 거 대손실 문제가 슬슬 올라오기 시작하고 이 상업용 부동산에 따른 대손실 문제가 아니더라도 지금 또다시 이제 불거지고 있는 문제가 이 미실현 손실 문제. 10년이 4.8, 3.9 가고 30년이 지금 5.0 넘어서 가면서 이 장기 금리가 5%를 넘어서 올라가다 보면 그만큼 은행들이 들고 있는 그 자산이 가격이 떨어지면서 미실현이 실현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럼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자본율이 타격을 받으니까 인솔번트해지는 은행들이 그만큼 더 생기는 거예요. 인솔번트한. 이거를 미국의 은행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들이 그 추정하는 게 약 50% 정도, 절반 정도, 그러니까 큰 은행들, 대마불사 이런 은행들 말고 지역 은행이라든지 좀 약한 중소기업 은행 같은 은행들은 벌써 다 인솔번트가 된 지 오래됐다는 거고 이 장기 금리마저 올라버리면서 여기서 생기는 미실현 손실 문제가 바로 인솔번시로 부도로 그냥 이어질 건데 문제는 이게 이어지면서 FDIC하고 계속해서 페드가 노력해왔던 이 정리된 파산을 유도해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새로운 바이어를 찾는다든지 새로 살 사람, 구매자, 그 망하는 은행을 떠안을 새로운 은행을 찾는다든지 정리된 파산을 하는 게 그만큼 더 어려워질 거다. 하면서 이게 두 번째 은행 위기가 올 것 같아요. 짧게는 3개월, 길게는 9개월. 왜냐면 지금 3분기 이제 9월 30일 날 끝난 3분기를 마치고 나서 10월달 되면서 3분기에 대한 실적이 나오면서 이제 은행들은 막투마켓이라는 걸 해야 되거든요. 막투마켓을 해서 미실현 손실을 현실로 이제 실현을 시켜야 되는데 거기서 생기는 그 문제가 자본율을 치고 들어올 거다. 그게 제 생각이고요. 그러고 나서 3단계가 생기면서 이제 9개월에서 18개월, 요거는 이제 약간 중기 정도로 가는 건데 여기서 문제가 제대로 생기는 게 작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벌써 삐걱거리기 시작하는 그 미국 국채 시장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미국 금리가 장기 금리가 너무 확 뛰어 올라 버리면서 사람들의 불안감을 잠재우지 못해서 미국 국채 시장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이 두 번째 위기, 은행 위기를 막은 후에도 여기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혹은 한국 포함해서 다른 나라에서 환 문제가 됐건 그 나라만의 은행 문제가 됐건 뭔가 크게 부러진다. 한국 포함해서. 요게 이제 3단계로 보고 있는 거고요. 4단계를 보면은 이때가 이제 약간 저는 리먼 100배 정도로 보는 건데 이제 3단계하고 4단계의 그 보더 라인이 좀 애매합니다. 이게 두 개가 동시에 같이 일어날 수도 있고 확실하게 이렇게 선을 긋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제 뭐 3단계 벌어진 다음에 4단계로 껑충 뛰어넘어갈 수도 있고 중간에 갭이 있을 수도 있고 갭이 없을 수도 있고 이 4단계가 1년 반에서 2년 이상 있다가 이제 생기는 그런 시나리오인데 이거는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다. 제가 보기에는 웬만해서는 2단계 때도 금리 인하가 없을 것 같고 3단계도 웬만하면 금리 인하가 없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파월 아저씨가 2026년까지 그 자리에 있거든요. 페드 체어로 있을 건데 웬만해서 지금 저게 CPI가 코어 CPI라든지 코어 PC가 3% 밑으로 떨어져서 2.5%까지 오고 뭐 이러지 않는 이상 이 아저씨가 쉽게 5.5%에서 금리를 낮추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아저씨가 금리를 낮추는 일이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은 이게 정말 큰 문제가 생겼다. 이때 리먼 100배 비슷한 게 생겼다. 이렇게 보여져요, 저는. 이 상황이 되면 문제는 뒤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그 금리를 낮추는 순간 오히려 달러가 붕괴라고 금을 바탕으로 한 화폐 리셋까지 바로 이어질 것 같아요. 5단계로. 그러고 나서 5단계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 파이낸셜 리셋인데 마지막 파이낸셜 리셋이 1971년에 왔었다 그랬죠. 그때 이제 금 본위제를 폐지할 때 그때 한 50년 전에 50년 넘게 파이낸셜 리셋이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파이낸셜 리셋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2023년, 4년, 5년에 파이낸셜 리셋이 큰 게 한번 올 것 같아요. 전에도 말씀드리면서 파이낸셜 리셋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뭐 사실 댓글 보면은 공감하시는 분도 계시고 공감 못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았어요, 사실. 근데 요번에도 제가 이제 콧방귀 끼는 그런 이제 비웃으시는 그런 댓글을 제가 봤더라도 한번 요게 한 세트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거기까지. 자, 1단계 파월 아저씨 현재 상황, 현재 회심의 미소. 이게 뭐냐? 우선 지금 장기금리가 10년짜리가 5% 도달하고 30년은 5% 넘어가고 있죠. 이게 지금 부러지는 날을 앞당겨준다. 이게 빠르게 오르고 있는 장기금리가 기준금리를 뭐 한 번, 두 번 정도 올린 효과를 내고 있다고 하죠. 이 상황에서 자, 이 옐런 할머니, 제가 싫어하는 제넷 옐런 할머니가 이 노망 발언을 또 했어요. 지난주에. Higher for longer is by no means a given. 오랫동안 정상금리 유지하고 있는 거, 5.5% 유지하고 있는 이 기준금리, 이거 절대적인 거 아니다. 이 말 한 거죠. 네, 절대적으로 계속해서 올라가서 이렇게 계속 남아있어야 되는 거 아니다. 즉, 곧 낮출 수도 있다. 이 말을 자기가 왜 떠듭니까? 무슨 권리로? 무슨 라이트 있어서 자기가 지금 직책도 그쪽이 아니고 재무부에 있는 사람이 파월 아저씨한테 압력을 벌써 넣기 시작한 거죠. 이게 화이트하우스에서 백악관에서 프레셔를 주니까 옐런한테 가니까 옐런은 굉장히 정치적인 아줌마거든요. 하는 행동이나 말을 보면 굉장히 정치적이에요. 아줌마는. 이 사람이 정치적인 그 사명감을 떠안고 파월한테 떠든 건지 아니면 그냥 혼자 노망이 나가지고 자기가 이제 국채를 못 팔게 생겼으니까 골치 아플 것 같으니까는 이걸 한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서 파월 아저씨가 되게 자기 처신을 잘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은 딱 두 가지만 얘기를 하죠. 항상. 첫 번째는 이자, 인트러스트 레이트에 대해서만 자기는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QE, QT, 긴축하고 있는 거, 재무제표를 줄이는 거, 이 두 가지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지, 기자들이 매번 물어볼 때마다 데셀링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재무부에서 너무 데피시트를 많이 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적자가 너무 크게 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돈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닙니까? 모르겠습니다. UAW에서 파업하는 문제 어떻게 생각합니까? 모르겠습니다. 이제 깔끔하게 이걸 딱 잘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도 왈가불가하지 마라. 내가 알아서 할 거다. 난 니네 일에 대해서 참견 안 할 테니까. 이거 제가 몇 번 짚어드렸잖아요. 이런 날이 올 걸 알기 때문에 옐런 같은 이 노망난 할머니가 여기 참견하면서 들어와서 야 슬슬 이제 낮춰야지 기준금리, 이러한 그 프레셔가 들어올 걸 알았기 때문에 이 다른 일에 대해서 노 코멘트를 계속해서 유지해 온 거죠. 되게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저씨는 자기가 이 5.5를 유지하는데 얼마나 어려움을 겪을지, 예전에 80년대 볼코 아저씨가 20% 올린 다음에 그때 스트레이트까지 받았다 그랬잖아요. 살인 협박까지 받았다 그랬잖아요. 농장들 막 와가지고 연준 앞에다 트랙터 세워놓고 시위하고 살인 협박 편지까지 받았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려운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버틴다는 게 파월 아저씨가, 벌써 이 내부에서 도와주기는커녕 이런 이 정신 나간 할머니가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버티는 게 하나의 그 어려운 타스크일 거고, 버티고 기다리면서 자기 나름대로 회심의 미소를 짓고 기다리는 거겠죠. 파월 아저씨 봤을 때 지금 아직 QE를 시작하기는커녕 QT를 멈출 생각도 없어 보입니다. QE는 언제 들어가냐? 부러지면, 제대로 큰 게 부러지고 나면. 부러지겠냐? 네, 부러질 것 같아요. 왜 부러질 것 같냐? JP모건의 프라임 레이트를 보면, 프라임 레이트를 이제 기준해서 픽스드로 빌릴 때, 고정으로 빌릴 때 보통 프라임 레이트를 많이 쓰죠. 2022년 작년 3월에 기준금리 오르기 전에 기준금리 0%였을 때 프라임 레이트이 3.25%였습니다. 올해 7월에 8.5%까지 도달을 했죠, 이게. 지금도 8.5%로 알고 있는데, 보통 픽스드로 빌린다 그러면 이제 프라임 레이트로 많이 쓰죠. 보통 프라임 레이트 플러스 뭐 2%.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하면 1년 반 전에는 빌릴 수 있는 게 5.25%였겠네요. 프라임 플러스 2%라 그러면은. 근데 지금은 프라임 플러스 2% 하면은 10.5%. 두 배 됐네요, 딱. 이자 부담이. 그죠? 보통 픽스드로 빌릴 때. 그 다음에 이제 플로팅으로 보통 빌리면은, 예전에 이제 달러 라이벌을 많이 썼죠. 근데 요즘은 소포로 바뀌었으니까. 소포는 기준금리 따라가니까 작년 3월에 소포가 0.25%였는데 지금은 5.3%.
중간 지점으로 가면 되니까 5.25에서 5.5% 레인지에서 지금 5.3%라 그러면 예전 같으면은 소포 플러스 뭐 내가 150 베이시스 포인트 빌렸다. 그러면은 예전 같으면은 1.75에 빌렸는데 1년 반 전에 지금은 소포 플러스 150을 똑같이 하면 얼마가 나오죠? 150 하면 6.8%. 6.8% 나오네요. 이자만. 이 차인 거예요, 지금. 픽스드로 빌렸으면 거의 2배 된 거고, 플로팅으로 빌렸으면은 그냥 3.5%, 4배? 3배, 4배 돼버린 거죠. 이런 상황이 지금 되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소비를 위축하고 기업 수익률 떨어뜨리고 이자 부담 상승시키면서 이 상업용 부동산 망하고 기업 대출 가격 지속적 하락하면서 이 모든 게 은행 손실로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그 대손실이 이제 슬슬 찾아오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은행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던 자산, 이 asset liability 봤을 때 왼쪽에 자산으로 갖고 있었던 이 지금 자산들이 보통 대출이죠. 대출의 중에 이제 은행 입장에선 자산이니까 그 자산이 가격이 점점점 떨어지면서 미실현 손실이 더 올라가는, 커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이번엔 장기 금리가 또 오르고 있으니까 10년하고 30년물이 오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은행이 좀 더 어려운 그 두 번째 은행 위기가 피바람이 불 것 같다. 그런 생각인 겁니다. 2단계 두 번째 은행 위기에 대해서 조금 더 들여다볼게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뭐 3개월에서 6개월 안에 벌어질 것 같은데 1년은 못 넘길 것 같아요. 준비를 지금 하고 있을 겁니다. 파월도 지금 돌아가는 상황 보면서 그 다음 계획을 짜고 있을 텐데, 이게 망하는 은행 살리기의 프로젝트거든요. 은행을 살리든지 아니면은 정리된 파산을 유도하든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서 은행이 망할 수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지금 마크투마켓 로스한 거, 미실현 손실을 실현시키면서 되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더 큰 문제인 크레딧 로스, 대손실이 생기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 미실현 손실이 실현이 되면서 망하는 은행들은 BTFP를 못 쓰는 은행들 위주로 망하겠죠. BTFP가 지금 도와주고 있는 게 US 트레저리나 MBS 같은 안전한 자산을 가지고 있다가 얘들 가격이 떨어지면서 자본을 타격해서 망하는 은행. 대표적인 게 실리콘밸리 뱅크죠. 이런 은행 같은 은행들은 지금 BTFP가 그때 나올 땐 1년으로 나왔지만 당연히 이제 연장을 해줄 거예요. 늘 그렇듯이 나올 때는 템포러리로 나오지만 상황 봐가지고 무제한 연장을 시킵니다. 무제한 연장 들어간다고 보고 필요할 때까지 간다고 보면 들고 있는 자산이 UST나 MBS가 아닌 개인 뭐 주거용 주택이 됐건 상업용 부동산이 됐건 그냥 기업 대출이 됐건 그걸 많이 내주고 실현 손실이 늘어나는 그런 은행들 위주로 시작을 할 거고, 그게 한 가지고, 문제는 3월달 4월달에 실리콘밸리나 퍼스트 리퍼블릭 때처럼 이 부실한 은행 구매자를 찾는 게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JP 모건이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시티에다가 쑤셔 넣어야 되는데 그 쑤셔 넣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걔들도 받아 먹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요 구매자 찾는 게 되게 어려울 것 같고,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렇게 이자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와중에 자구라 나니까 어쩔 때는 막 10베이시스 포인트, 15베이시스 포인트씩 올라 있잖아요. 10년물 장기 금리가. 이런 상황에서는 정확한 자산 손실을 예측하는 게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살 때 내가 만약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인데 망하는 은행을 살라 그러면 전에 자세히 설명드렸지만 이 은행이 얼만큼 값어치가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얘를 샀을 때 얼마나 머리 아프고 얼마나 이익이 많이 남는지를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 계산하는 게 어려운 거죠. 자고로 나면은 10베이시스 포인트씩 올라가 있으면은 은행에 대한 그 밸류에이션이 정확히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구매자가 없을 거예요. 진짜 쑤셔 넣어야 되는 거죠. 구매자를 못 찾으면은 파산을 시켜야 되는데 그 정리된 파산시키는 것도 쉽지 않을 거고. 즉 FDIC나 페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올해 3월이나 4월보다 훨씬 더 애를 먹을 거예요. 이게 지금 첫 번째 가장 큰 관건이고 관문이고, 이때 한 번 더 출렁일 것 같아요, 마켓이. 제가 보기엔. 그러다 보면은 우선 이제 떠넘기던 아니면 자기들이 막던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해야 되니까 유동성 공급을 재개를 해야 될 텐데, 요거를 QE라고 부르진 않을 겁니다, 이때. 그러니까 은행이 망하면 은행 A가 망하고 B가 망하고 C가 망하고 줄줄이 몇 개가 망해버리면 이때 QE를 들어가진 않을 거고, QE라는 거는 굉장히 무서운 어마어마한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잖아요. 지금 QE로 돌아간다는 거는
완전히 상황이 바뀌고 또 다른 그 장르가 펼쳐지는 거니까 QE라는 걸 들어가진 않고 다른 프로그램을 설립을 한 다음에 뭐가 됐든지 간에 요 전에 BTFP라는 걸 쓴 것처럼 뭔가 다른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거를 돌리면서 동시에 기준금리는 그냥 유지를 할 것 같아요. 즉 상반된 정책을 또 반복하겠죠. 3월, 4월에 그랬듯이. 요 3월, 4월 달에 BTFP를 돌리면서 그때 400 빌리언이 늘어났다 그랬잖아요. 연준의 재무제표가 400 빌리언이 늘어났지만 계속해서 기준금리는 타이트하고 있었으니까, 기준금리는 올리고 있었으니까. 파월 아저씨의 그 지금 행보나 말투나 뭐 몸짓이나 전체적인 상황을 봐서는 5.5% 쉽게 내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상반된 조정 펼치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유동성을 공급을 하면은 인플레가 위협이 다시 오는 거냐? 그렇지는 않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은행이 망하는 게 은행 위기가 온다 그러면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하나가 이제 이 막투마켓이라고 하는 이 막투마켓은 뭐냐면 딱 들으셨을 때 조금 직관적이지 않을 수 있는데 제가 만약에 누구한테 100을 빌려줬어요. 은행인데 이 은행이 100을 빌려줬는데 10년 후에 갚는데 10년 후에 저한테 갚을 때 100을 갚잖아요. 중간에 이자 내고. 근데 이게 3년이나 4년쯤 됐을 때 중간에 이렇게 값어치가 쭉 그냥 100이면 100으로 가야 되는데 이자율 변동이 있어서 특히 이자율이 올라갔을 때 제가 들고 있는 대출이 값어치가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80으로 내려갈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채권 아시는 분들은 왜 그런지 아시죠? 이자율이 올라가면 이 가격이 떨어져서 3년 4년 됐을 때 이렇게 갭이 생겨요. 제가 20이라는 이 손실이 나야 돼요. 이 손실 난 거를 장부에다 갖다가 집어 넣어서 때려 넣어서 제가 손실을 떠안고 나중에 다시 올라가면 올라간 대로 그게 이익이 돼요. 한때는 마이너스가 되고 네게티브가 됐다가 한때는 다시 포지티브가 되는 이런 장부상의 손실이거든요. 이게 진짜로 나는 손실이 아니라. 만약에 이걸 돈을 100을 빌려간 사람이 3년이 됐는데 부도가 난다. 부도가 나서 대손실이 났다. 이거는 10년 아니라 100년을 기다려도 이 100은 못 받는 돈이다 하면은 이건 얘기가 다르죠. 그거는 장부상의 손실이 아니라 진짜 제가 돈을 못 받는 거예요. 날라간 거예요, 이거는. 지워버려야 돼요. 못 받아요. bad debt이죠. 예, 하지만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막투마켓 로스라는 거는 내가 받기는 받을 건데 100이라는 거를 지금 3년, 4년 됐을 때 아직 6, 7년이 남았는데 현재 이자율을 보니까 20이 손실이 났네 해서 요 갭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 갭을 누가 메꿔줄 거냐. 정부가 지금 메꿔주고 있는 거예요. 페드에서. 이제 그 BTFP가 결국 그거거든요. 이 중간에 생기는 20이라는 갭을 메꿔주는 프로그램이 BTFP인데 문제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장부 기록 손실로 인해서 부도가 생기는 거는 인플레 위협을 주지 않습니다. 이건 장부 장난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까지 말하냐면 이 막투마켓 로스라는 것 자체를 이 룰 자체를 없애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무슨 무의미한 짓이냐. 그냥 100을 빌려주고 나중에 100을 받을 거면 10년 동안 묻어놓고 그냥 100으로 쭉 끌고 가자. 장부 밸류로, 북 밸류로 끌고 가자. 그게 막투마켓 로스를 없애자고 말하는 사람들의 이제 그 아규먼트인데 제가 보기엔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고 그렇게 가면 안 되고 사실 은행이라는 거는 계속해서 분기마다 정리를 해줘야 되니까 내가 지금 얼만큼 이익이 났고 손실이 났는지 이거를 들여다봐야죠. 어떻게 10년 동안 들여다보지 않고 계속 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들여다봤을 때 그 문제가 생기면은 FDIC나 연준이 그 장부에 비는 갭, 20이라고 하는 비는 갭을 메꿔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소비자가 대출을 받는다든지 소비자 주머니에 더 돈이 들어와서 더 돈이 많이 돌고 돌아가지고 인플레 위험을 올리는 건 그런 건 아니에요. 이건 장부에서 나는 그냥 손실이니까. 그런 위협은 인플레 위협은 비교적 낮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할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상반된 정책이 당분간 계속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일종의 이게 두 번째 은행 위기로 다가오긴 다가올 것 같아요.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또다시 은행들이 들썩일 것 같아요. 두 번째 은행 위기가 왔을 때 얘들을 보면 어떻게 흘러갈 것 같냐. 우선 달러부터 보면은 강세가 유지가 될 것 같아요. 문제가 크게 생기면 어쩔 수 없이 안전자산 선호 현상 때문에 달러로 돈이 몰리고 미국으로 몰릴 테니까 강세가 유지가 될 것 같고 단기 금리를 봤을 때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5.5% 기준금리를 유지를 할 것 같아요. 파월 아저씨가. 웬만해선 이걸 안 낮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6months 빌이 됐건 2year 본드가 됐건 유지를 하겠죠. 어느 정도 5% 이상 계속 유지가 될 것 같고 자, 미국 장기금리가 문제인데 장기금리는 우선 은행 위기 패닉이 오면은 어느 정도 하락은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락 효과가 제한적일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QE 아닌 QE를 하는 거니까 또 눈 가리고 아웅을 할 테니까
BTFP도 말만 QE가 아니지 사실 재무제표를 써서 더 유동성을 공급하는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얘가 만약에 10년짜리가 뭐 5.3%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벌어진다 그러면 얘가 쭉쭉 4.5, 4.0, 3.5 떨어져 줘야 되는데 이거 떨어지는 게 한계가 있고 막힐 것 같아요. QE 비슷한 걸 하다 보니까 더 유동성을 풀어줘야 되니까 그럼 또 돈 푸네? 돈 풀면 결국은 다시 장기 금리도 오를 수 있는 떨어지는데 좀 제한적일 것 같다. 원화는 어쩔 수 없이 약세를 띠겠죠. 안전자산 선호영산 때문에 이머징 마켓에 있는 에셋을 갖다 팔면서 이건 원화도 포함이 되어 있겠죠. 어쩔 수 없이 떨어질 거고 약세를 보일 거고 한국 부동산 같은 경우는 다시 두 번째 은행 위기가 오는 그런 분위기가 된다 그러면 단기간에 뭐 크게 부정적인 여파를 미치진 않을 것 같아요. 좀 제한적이지만 슬슬 다시 대중심리가 돌아서겠죠. 제가 보기에는 거래량 감소하고 다시 관망 모드로 전환하면서 뭔가 좀 더 지켜보자 하면서 이렇게 매수자가 좀 줄어드는, 입질이 좀 줄어드는 그런 양국을 띌 것 같아요. 입질이 좀 줄어드는 그런 양국을 띌 것 같고 증시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5%에서 10% 조정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하지만 FDIC나 연준에서 다시 또 다른 유동성 프로그램을 들고 나와서 은행 정리된 파산하겠다 이렇게 설치면은 다시 반등할 가능성도 높고요. 늘 그렇지만 증시는 악재가 생기면 내려오고 다시 또 정부 프로그램 돌리면서 다시 올라오고 이거 약간 3월 달에 있었던 거 재방송 비슷하게 리피트 비슷하게 좀 생기는 그런 양상을 띌 것 같고요. 금값을 보면은 지금 금값이 1800불 근처까지 거의 와 있죠. 1840인가 30인가. 근데 저는 이 문제가 생기면은 다시 금값은 2000불 아운스당 2000불 회복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결국 다시 유동성 늘어나고 공급 더 늘어나고 화폐 가치가 더 떨어지고 하면서 이런 이제 우려가 생기면서 다시 금값이 오를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 100달러, 200달러 때문에 사고 팔고 결정하고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리진 않잖아요.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결국은 근본위제로 다시 돌아가면서 이게 아운스당 2만 불, 3만 불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뒤에 0이 하나씩 더 붙을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100불, 200불 때문에 사고 팔고 뭐 이렇게 트레이딩을 하진 않아요. 금 자체를 전 진짜 장기로 보고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금은 그냥 뭐 1800 되면 오케이 더 살 수 있는 기회로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1700 되면 더 좋고 더 사면 되는 거고 그런 뷰를 갖고 있는 게 제 생각이고요. 비트코인은 비트코인은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비트코인이 금의 하이라이트 금의 각광을 받아야 될 때 비트코인이 그 썬더를 많이 뺏어갑니다. 하이라이트를.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은 뭐 두 명이 예를 들어서 금을 산다 이런 상황이었으면은 요즘은 한 명밖에 안 사요. 그러니까는 많이 이렇게 분산이 돼 있어요, 좀. 왜냐면 이 금을 대체할 수 있는 게 비트코인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특히 젊으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얘들이 계속해서 앞으로 3단계, 4단계 나아가면서 슬슬 달러가 자체 파멸하고 인플로드 하면서 금값은 오르겠지만 이 금값의 하이라이트를 어느 정도 뺏어갈 것 같아요, 계속해서 비트코인이. 그래서 제가 비트코인을 뭐 사시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사신 분들이야 사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 금값이 10배, 15배 그냥 뛰어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 오면 결국 비트코인도 옆에 같이 있으면서 그 트레이드를 타고 올라가면서 언젠가는 비트코인도 나스닥보다는 약간 금을 더 따라가는 그러한 그 성질을 띠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마케팅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그래서 비트코인 사신 분들이 막 그냥 뭐 몇 년이고 막 10년이고 들고 있으면 나중에 엄청 떼돈 번다 약간 이런 생각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금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이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비트코인 그 팬들이 추종하시는 분들이 그걸 갖고 있는 거나 제가 금을 들고 있는 이유나 어떻게 보면은 결국 약간 비슷하거든요. 달러가 무너질 거기 때문에 그걸 대체한 뭔가 다른 자산이 필요하다. 뭐 이런 이론이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결국은 비슷하게 움직일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제 3단계를 볼 건데요. 이 3단계하고 4단계가 참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3단계는 이 리먼 100배 전초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3단계하고 4단계가 동시에 같이 일어날 수도 있고 두 개가 아니면 좀 다르게 뭐 6개월 이렇게 터울을 두고 이렇게 일어날 수도 있고 지금 상황에서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보는 이 3단계라고 하는 게 은행 난리 나고 그 후에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은행 문제 생기고 떠들썩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9개월에서 18개월 안에 1년 반은 못 넘길 것 같은데 이때 생길 수 있는 이 리먼 100배 사건이 뭐가 될 수 있겠느냐. 뭐 크게 두 개로 볼게요. A 아니면 B인데 이 문제가 생기고 난 다음에 미국 달러가 어떻게 될 거냐.
보시죠.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봐서는 미국 국채 이제 10년이 5% 가까이 다가가고 있고 30년짜리는 5% 지금 뛰어넘고 찍고 있죠. 지금 장기 금리가 5 넘어서 5.5, 6.0, 5.5 쭉쭉쭉 올라가면 이 올라가는 것 자체가 리먼 100배 원흉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빨리 벌어질 줄 몰랐거든요. 제가 원래 연초에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가면은 지금 사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미국 국채를 결국은 씨가 마르고 있고 다시 QE를 재개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서 진짜 큰일이 날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거든요. 일부에서는 지금 오르고 있는 금리를 보고 이게 좋은 징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프로페셔널도 진짜 있습니다. 왜냐면 금리가 장기 금리가 오른다는 거는 상승한다는 거는 성장률이 오르고 좋아지는 성장률 때문에 장기 금리가 이를 반영한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계속해서 그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는 그런 뜻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절대 생각 안 하고 지금 상황에서는 매수자 부족 현상하고 트레저리 마켓이 무너지고 달러 법정 화폐가 붕괴하는 그 시작점으로 보여요. 큰일이죠 지금. 설마 했는데 이거 문제 자체가 리먼 100%가 될 수도 있고요. 저는 이 문제가 생기는 게 문제가 이렇게 돼서 US 달러가 박살이 나고 더 이상 기축통화로서 작동을 제대로 못하는 순간이 오면 그때 근본이제로 가야 될 거다. 리먼 100배를 겪으면서 재정 적자가 너무너무 많이 늘어나고 부채가 많이 늘어나니까 근본이제로 가야 될 겁니다. 이게 스토리 라인이었는데 지금 벌써 리먼 100배 나지도 않고 금융위기가 나지도 않았는데 미국에서는 9% 10%의 재정 적자를 내고 있잖아요. 1년에. 그러다 보니까 미리 알아서 지레 겁먹고 돈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 돈 쓰는 것 자체가 리먼 100배 여파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저는 순차적으로 벌어질 줄 알았는데 돈을 저렇게 너무 빨리 많이 쓰다 보니까 제가 4단계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그 부채를 늘리고 있는 양이나 속도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일본 저리 가라요. 일본은 잽이 안 돼요. 지금 보면. QE를 만약에 돌입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겨서 QE를 돌입을 하면 아니면 10년이나 30년을 사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QE를 다시 간다 그러면 처음에는 어느 정도 금리가 안정세를 보이겠지만 이건 미국판 일드 커브 컨트롤이니까 미국판 YCC가 시작이 되면서 어느 정도 안정세를 띄겠지만 하지만 미국의 그 총 부채 문제가 불거지면서 YCC 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거다. 이게 제 생각이고 이게 첫 번째 A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만약에 이 미국의 국채 문제가 아니더라도 전 세계 어디서든지 간에 불어질 수 있고 가능성 살아있고 이게 FX 크라이시스일 수 있고 정부 부채 문제일 수도 있고 한국 포함해서 이제 힘이 먼저 떨어지는 그 부모를 찾는 건데 이 힘이 먼저 떨어지는 부모가 미국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이머징 마켓이나 신흥국일 수도 있겠지만 설마 했는데 뭐 지금 미국 국채 금리 뛰는 거 봐서는 완전히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지금 문제가 뭐 미국이 됐건 누가 됐건 누가 원흉이 됐든지 간에 진짜 미국이 사면초가인 이유는 1번 만약에 침체가 온다고 하면은 장기 금리가 원래는 떨어져야 되잖아요. 지금 10년물이 4.8에 있다 그러면 얘가 4.5, 4, 3.5로 해서 떨어지면서 야 우리 침체기 왔네. 다시 열심히 해서 또 다시 살아나자.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문제는 그게 정상적인 수순인데 지금 침체가 온다 그러면 보나 안 보나 적자 폭이 10%를 넘어서 15%막 찍어낼 거 아니에요. GDP 대비해서. 그럼 어마어마하게 돈을 찍고 국채 공급 증가가 그때 되면은 그 세금 수입도 줄어들 테니까 미국 입장에서 봐서는 세금 수입 줄어들고 여태까지 침체 없는데 8, 90% 적자를 내고 있었으면 침체가 온다 그러면 얼만큼 더 많은 돈을 찍겠어요. 미친 듯이 찍어내겠죠. 그러면은 그 국채 공급이 증가를 하니까 금리 하락에 실패를 할 겁니다. 오히려 이게 5.3이었으면 5.0, 4.5, 4 떨어져야 되는 10년채 금리가 다시 튀어 올라버리는 거죠. 살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미국 적자, 미국 내의 그 국내 사정에서 부족한 돈을 언제까지 우리가 계속 막아줘야 되는 거냐. 라면서 투자자들이 국내외적으로 외면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온다는 거죠. 두 번째 문제는 연준이 야, 더 이상 사줄 사람 없으면 내가 할게 하면서 뛰어들면 결국 YCC를 재개를 하고 YCC 하는데 다시 동참을 하는 거죠. 파월 아저씨도 어쩔 수가 없을 테니까. 처음에는 이게 먹히겠지만 이렇게 가도 되는 건가? 달러가 정말 이렇게까지 갈 건가? 언제까지 이게 이어지나? 라고 하면서 눈두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저 미국 국채 때문에 everything out of control 되는 거 아니냐. 완전히 미친 거 아니냐. 정신줄 놓은 거 아니냐 하면서 사람들이 오히려 더 위축이 되고
금리가 장기 금리가 미친 듯이 튀어오르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리먼 100배가 될지 리먼 100배 비슷한 게 오고 나서 그런 문제가 생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지금 상황 봐서는 되게 뭐라고 딱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그런 식으로 연결이 될 것 같아요. 리먼 100배나 리먼 100배 전초전 이런 불길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고 QE가 다시 들어갈 폼을 잡는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냐. 달러를 봤을 때 이게 참 애매한 건데 보세요. 만약에 문제 생긴 게 US 트레저리 마켓 자체가 문제가 생겨서 얘들이 디스펑션이 시작하고 얘들 일드가 너무 올라가고 이쪽에 구매자가 없으면서 장기 금리가 미친 듯이 올라서 여기가 문제가 생겨서 원흉이다. 얘가 이렇게 되면은 상식적으로 봤을 때 달러가 강세가 될 수가 없겠죠. 우선은 달러가 약세가 돼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QE로 들어가서 반짝 강세를 보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반짝. 만약에 US 트레저리가 문제가 된다 그러면 그래서 QE를 해서 들어와야 돼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일이 생긴다 그러면 QE 비슷한 걸 해서 최소한 반짝은 강세를 보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기로 만약에 넘어가면서 중장기로 넘어가면서 어떻게 될지는 이제 4단계, 5단계에서 더 말씀을 드릴 건데 만약에 문제 생기는 것 자체가 US 트레저리 마켓이 아니라 다른 UST 마켓 빼고 모든 이머징 마켓이 됐건 달러 인덱스 국가가 됐건 뭐든지 간에 무슨 문제가 됐든지 간에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달러는 확실히 강세를 유지를 오랫동안 할 겁니다. 왜냐면 믿을 게 달러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할 테니까. 미국 단기 금리를 봤을 때는 2%에 근접해 있지 않는 이상 웬만하면 5.5% 유지를 할 것 같아요. 파월 아저씨를 보면은 이 아저씨는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인플레가 만약에 2% 미치거나 아니면은 뭐 2.1, 2.2, 2.3 이렇게 많이 내려와 있지 않는 이상은 이거를 유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게 이 아저씨 마인드에는 지금 만약에 자기가 돌아서 가지고 QE를 다시 재개를 하건 다른 프로그램을 돌려서 도와주건 미국 국채 시장을 지금 사주는 입장이나 그쪽에 돈을 넣어주는 입장이 되면 이 사람은 거기에 돈이 더 쓸려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다시 인플레이셔너리 프레셔를 가져오잖아요. 인플레이션을 다시 고개 들게 할 수 있는 그 위험성이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는 입장이 계속해서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는 5.5% 유지를 하되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내가 테일러메이드 솔루션을 가져오겠다. 그거에 맞는 짜여진 그러한 답을 가져와서 BTFP가 돼서 돌리건 간에 아니면 국채시장에 사줄 사람이 없으니까 구매자가 없으니까 내가 사줄게. 이게 됐든지 간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해결사로서 나서서 문제를 해결을 해줄 건데 그럴 때마다 결국은 유동성을 공급해서 돈이 더 늘어나는 현상이 벌어지니까 그렇다면 인플레이션에 다시 고개를 들 수 있기 때문에 얘를 결국 막기 위해서는 이 정상금리를 오랫동안 higher for longer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인 거죠. 이게 이 사람의 지금 행보인 것 같아요. 이 향하고 있는. 왜냐면 여기서 만약에 금리까지 낮춰버리면 문제 생길 때마다 유동성 공급해서 계속 문제를 막아주고 있는데 거기서 금리까지 낮춰버리면 진짜 인플레이션이 out of control 될 수 있잖아요. 고삐 풀린 인플레이션을 확 잡을 수가 없게 돼버릴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기에 이 5.5%를 고집스럽게 유지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이게 5.5% 밑으로 쉽게 내려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장기 금리를 봤을 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침체 위협이 있으면 침체가 올 수 있겠다 하면 원래는 금리는 떨어져야 되는 거죠. 장기 금리가. 하지만 적자폭 상승이 더 뛰고 국채 발행이 더 늘어나면서 매수자 부족 현상이 생기면서 금리가 올라갈 거고 이 올라가는 거 보고 어쩔 수 없이 파월 아저씨가 다른 프로그램을 돌려서 QE 비슷한 걸 하면은 다시 또 떨어질 거고 그러다가도 야 이런 식으로 또다시 부채를 늘리는 거야 하면서 사람들의 믿음이나 미국 국채에 대한 믿음이 떨어지면서 다시 오르는 즉 왔다리 갔다리 하는 금리가 이런 현상이 벌어지다가 결국은 쭉 오를 것 같다. 이게 이제 지금 제 생각인 거고요. 원화시장 보면은 본격적으로 이 상황이 되면은 약세에 돌입을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뭐 금값이 됐건 금이 됐건 달러가 됐건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생기면서 스위스 프랑이 됐건 그쪽 좀 안전하다고 믿을 수 있는 안전하다고 믿는 그러한 그 화폐 쪽으로 돈이 좀 몰릴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한국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마켓의 불안감이 퍼지고 전반적으로 자산 매각이 들어가면서 많이 흔들릴 것 같아요. 이때가 참 정말 너무너무 위험할 때죠.
한국 부동산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제 위험자산 기피 현상이 더 확실히 생기고 대중 심리가 확실히 돌아서면서 제대로 장기 이 하락장에 돌입을 할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국내 문제, 부채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때 스퀴즈가 나오기 시작을 할 거고, 여기서 이제 성장도 같이 떨어지고, 성장은 떨어지는데 무슨 뭐 부채나 이제 부도나 부도 그리고 연체가 이제 눈에 띄게 올라가면서 이 많은 부채가 부채 공격이라 그러나요? 부채 반격이 시작을 하면서 이때 제대로 무너지기 시작을 할 것 같아요, 한국은. 증시는 뭐 처음에는 15에서 20% 조정을 받고 QE를 하면은 다시 이제 반짝반짝 회복을 하겠죠. 내려가다가 다시 반짝 오르고 내려가다가 뭐 나올 때마다 오르고. 증시는 그래서 다릅니다. 그렇죠? 증시는 봐가지고 아무리 안 좋은 상황이어도 뭔가 또 그 나라에서 구제금융을 펼친다 그러면 다시 반짝반짝 오르기 때문에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저한테 그 다우 쇼 포지션을 왜 청산했냐, 리먼 백비뷰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렇게 물어본 분이 계신데, 이 증시는 되게 자주 사고 팔고 나오는 거예요, 계속. 이게 이거 제가 뒤에서도 말씀드릴게요. 자, 그렇게 될 것 같고, 금을 보면은 금은 달러 강세를 맞추고 쭉 나가다가 QE가 다시 들어오고 QE 비슷한 프로그램이 돌아오면서 저는 그냥 꾸준하게 3,000불을 향해서 아운스당 3,000불을 향해서 쭉쭉쭉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2,000불 브레이크스로 한 다음에 계속 2,100, 2,200에서 꾸준하게 오를 것 같아요. QE가 재개를 하고 달러 공급이 계속 늘어나고 연준도 어쩔 수 없이 돈을 찍어내는 그런 양상을 띠면서 금은 계속해서 오를 것 같고요. 자, 비트코인은 뭐랄까 나스닥보다는 금처럼 트레이딩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비트코인 얘기를 원래는 잘 안 하는데 비트코인 사실 좋아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제 방송을 많이 보십니다. 제가 이거를 보면 알 수 있는데 비트코인 좋아하시는 분들이 제가 드리는 말씀을 예를 들어 0에서 한 98까지는 동의를 하세요. 재밌게 보세요. 그러다가 저는 금으로 가는 거고 한쪽은 금이고 한쪽은 비트코인으로 갈라지는 이제 이런 양상을 띠는 건데, 비트코인 분들이 잘 하셨듯이 여태까지 하셨듯이 그 마케팅 포지션을 이게 이제 얼터네티브 투 골드다, 골드를 대체할 수 있는 디지털 골드다, 이제 이렇게 자꾸 포지셔닝을 잡으셔야 나스닥하고 코릴레이션을 깨셔야 이 연관성을 깨고 금하고 자꾸 갖다 연동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을 더 빨아들이는 뭐 그런 마케팅으로 가게 될 것 같아요. 달러가 무너지면서. 지금 요즘은 그렇게 마케팅 하는 게 많이 없어진 것 같긴 한데, 제가 보기엔 비트코인의 장점을 그쪽으로 계속해서 포커스를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당연히 비트코인 사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비트코인 좋아하시는 분들이 제 방송을 많이 보시기 때문에 그냥 일방적으로 계속 까는 것보다는 금을 따라서 계속해서 금을 따라오세요. 뭐 그런 쪽으로 가는 게 더 낫지 않겠냐. 그런 생각입니다.